단계라고 표현하든 1단계로 표현하든 이걸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단계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12개의 순서로 따지자면 첫 번째 읽기면서 소리내서 한 번에 읽는 과정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아까 이제 읽기의 규정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제 세미나북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읽기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확하게 읽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반복 읽는 것도 더 정확하게 읽어내게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고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컬러 코딩하고 그 다음 단계는 쪼개서 제목을 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것으로 어떤 차트를 만들어낸 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돋보기를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또 읽고 하는 이 점층적인 스킬을 더 추가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읽기인데, 결국 그 읽기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이 많으면 내 눈에 꽂히고 내 머리에 기억되는 것이 지극히 소수인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읽고 싶은 것만 읽는 선택적 읽기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읽기 단계는 정확하게 읽는 것을 시도하는데, 그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단순히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치를 하고 또 다른 장치를 계속 추가하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읽는 것의 단계에서의 목적은 정확하게 읽는 거다라고 우리가 규정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의 전체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한 번의 전체를 읽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우리 다 알듯이 성경 자체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쪼개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성경이 주어졌을 때는 이 첫 번째 독자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서 답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이것을 하나의 큰 메시지 덩이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줬는데, 우리가 이제 후대 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쪼개 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원래적인 메시지를 잘 읽어내려면 한 번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이 글이기 때문에. 글이라는 것은 이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논리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떼거나 중간에 끊으면 전체적인 메시지가 흘러내려가지 않아서 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 번에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읽으려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시간을 띄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핸드폰을 오프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세부적인 방법이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매뉴얼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번에 읽어라. 근데 이게 이제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강사가 그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제시했더니 그게 이제 우리의 매뉴얼 안에 문자로 이제 계속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읽기 할 때는 정확히 읽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정확히 읽어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고 문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흐름으로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주는 가이드 중에 하나가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창세기나 이사야 같은 것을 소리내서 읽으면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서 2배속으로 듣는다든지,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또 학교에서 가이드 만들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뭐 다 떠나서 저는 소리내서 왜 읽으라고 했느냐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제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그 들음은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가 신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고 구약은 그거부터 더 1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고대의 사람들은 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소유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지금처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독서를 통해서 습득하기보다는 귀로서 듣고 습득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듣는 것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쉽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고대에는 누구나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글을 다 읽을 줄 아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문맹이 아니고 글을 다 읽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서로 기록할 때는 사람들에게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시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성의 법칙이나 구조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쓰여진 성경이라는 측면이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으로 읽어서 그 시각적 자극으로 뇌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 자체가 듣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되도록 하는 흐름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소리내서 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이 도법은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의도와 만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첫 번째 읽기는 소리내서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읽는다라고 하는 이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좀 더 보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분위기 있잖아요. 패스예요? 네. 그래서 기도 위에 우리의 모든 이 성경 연구의 과정은 읽기를 중심으로 쫙 진행되는데 첫 번째 읽기는 이 소리내서 전체를 한 자리에서 읽으면서 이 책에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를 그냥 느끼는 겁니다. 안 느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느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논쟁적인지 평온한지 저자가 화가 나 있는지 아니면 기쁨에 차 있는지 라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지 하는 이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두 번째 읽기를 하면서 컬러 코딩을 하는 것이죠. 중요하게 언급되는 단어와 어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과 주제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컬러 코딩인데요. 시각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관찰을 하고 시각화된 주제의 변화를 통한 구조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읽기부터 관찰을 시작한다 이 말이 여덟 번째 단계의 관찰과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관찰을 통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관찰로 가기 위한 단계가 이 전 단계이죠.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본문에 친숙해지는 것, 그 다음에 본문이 글로서 어떤 메시지적 흐름과 구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쭉 관찰하는 것, 파악해 나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읽기 컬러 코딩부터 실제적으로는 관찰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컬러 코딩이라는 것, 색깔을 선택해서 어떤 것에 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뭔가 이 책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그 분석을 통한 해석은 뒤로 유보하더라도 지금부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일들을 비로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법칙은 아니지만 가이드로 컬러 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가이드를 줬을 때 때, 인물, 그리고 장소 이 정도는 그냥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보통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나오면 색깔을 정해서 칠하고 인물이 나오면 칠하고 그리고 장소가 나오면 칠하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BRI를 할 때에 누구에게 썼느냐, 누가 썼느냐는 인물이 우리가 이 컬러 코딩에서 인물에 대해 색칠한 것 자체가 이미 그 내증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관찰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시작하는 이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읽기 컬러 코딩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관찰이 시작되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초창기 매뉴얼에는 여기서 관찰이 시작된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뉴얼을 해 나가면서 강사가 그런 것 같아라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적으로는 본격적인 관찰은 유보하더라도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쌓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내용이 컬러 코딩이고요. 정말 SBS 학생 중에 꼼꼼한 분은 이 두 번째 읽기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컬러 코딩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죠. 코딩을 두 번째 단계에 끝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읽기, 다섯 번째 읽기 하다가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발견되면 그때도 컬러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순서는 이때 이것만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누적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러 코딩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읽기 해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데 2단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고 시작된 컬러 코딩 자체가 결국은 중요한 인물, 때, 그리고 장소에 대한 관찰이 되어져 버리니까 지금부터 그 관찰을 하겠다고 막 달려든 것은 아니지만 그 간단한 색깔칠을 하는 그것 자체가 관찰의 시작점처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된 여덟 번째 단계에서 그 의미를 더 분석하고 이제 관찰하는 일을 후대에 하겠죠. 그래서 컬러 코딩은 이제 첫 번째 읽기보다는 더 재밌게 또 한번 읽겠다라고 하는 것과 본격적 관찰은 아니지만 그 칠 자체가 관찰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시각적 효과가 관찰이 되기도 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내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창세기 1장을 컬러 코딩 해본 그런 내용들인데요. 컬러 코딩을 해보니까 일종의 반복 패턴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셨더니 그 이름이 그것이 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패턴이 6번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읽기 때 발견이 안 될 수 있죠. 세 번째 읽기할 때 발견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읽다 보면 무엇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되는 것들을 컬러 코딩 하다 보면 이것이 창세기 1장은 어떤 반복 구조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 관찰을 하겠다고 덤빈 건 아닌데 그냥 읽기 과정에서 해놓은 컬러 코딩 자체가 나중에 8개 단계에서 관찰을 할 때 시각화된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구조로 이런 방식으로 전달됐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 코딩은 두 번째 읽기 시도할 때에 본격적 관찰은 아니지만 관찰은 의미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컬러 코딩을 할 때는 정답은 없지만 인명, 지명, 시간 정도를 자신의 색깔을 통해서 정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66권이
초록색은 다 인물이 되는 거고, 노란색은 자기가 정한 나름에 따라서요. 노란색은 지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어떤 시간과 때에 대한 것이 되는 일관되게 어떤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 나는 그때그때 다양하게 변화돼야 돼라는 마음으로 그때마다 색깔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컬러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읽어내려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강의를 방해를 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컬러 코딩 놀이해요. 제가 이제 아들하고 창세기 읽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반복되는데 색깔 4개 가져와서 이거 찾아볼래? 하고 그냥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시켰는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컬러 코딩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읽기 하는 것처럼 두 번째도 똑같이 읽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컬러 코딩 자체를 하는 것을 하면서 뭔가 집중하면서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또 다시 읽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의미가 발생하면서 첫 번째 읽기와 두 번째 읽기의 이제 차별을 하게 되고 더 성경을 정확하게 읽게 되는, 왜냐하면 컬러 코딩할 내용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컬러 코딩이 또 어떤 의미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BRI의 비평적 방법을 할 때에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기록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인데 이게 임명지명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BRI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읽을 때 재밌게 집중해서 읽으려고 컬러 코딩을 한 것처럼 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게 이제 BRI에서 내가 그 비평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미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찾아지는 그런 효과가 이 컬러 코딩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대놓고 강력하게 관찰하려고 막 달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 두 번째 읽기의 컬러 코딩 단계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갈라디아서의 컬러 코딩인데요. 노란색과 보라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빨간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노란색은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 말미암아이고요. 보라색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믿음으로 이런 단어와 연관되어 있죠. 그 중간중간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율법, 성령 이 세 가지가 성경적 논증을 하는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포커스가 된다라는 것이 시각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네. 그냥 많이 나온 단어 한번 체크해 보자라고 해서 그냥 나는 무심결에 컬러 코딩을 했는데 나중에 진짜 관찰하려고 대놓고 보다 보면 내가 그냥 무심코 반복됐던 단어를 컬러 코딩한 것 자체가 시각화돼서 여기에서는 어떤 색깔들이 눈에 딱 띄는데 그 띄는 것이 두 개가 계속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 그와 대조되는 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 이렇게 되면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어떤 논리를 펼쳐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컬러 코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읽기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읽기와 두 번째 읽기가 차별이 있듯이 세 번째 읽기도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읽기 때는 여전히 컬러 코딩을 해요. 컬러 코딩을 하는데 또 하나의 장치를 또 하나 여기다 더 얹었죠. 그것이 뭐냐면 단락글로 쪼개서 그 단락에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제목으로 다는 것을 하면서 성경을 또 한 번 읽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되게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의 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히 읽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목을 달 때에
또 제한 조항을 줘서 그 조항에 맞춰서 제목을 달게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제목을 달 때에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제목이니까 짧게 달아라라는 것이죠. 머리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 자신의 경험상 제목은 3단어 이상이 필요 없다. 예, 영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3단어 이상 넘어갈 일이 거의 없을 뿐더러 3단어 이상 넘어가면 문장이 되더라. 이 말은 제목은 꼭 문장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락의 이 내용이 뭐다라고 타이틀을 달라는 거지 어떤 완벽한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는 3단어 이상이 필요 없나 봐요. 제가 영어로 차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우리의 매뉴얼에서는 3단어 이상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머레이 교수님은 4단어 이상 쓰지 마라 라고 이제 이 매뉴얼을 만드실 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제목은 짧게 달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주 SBS도 4단어로 고수하다가 이제 경험적 진술에서 4단어 가지고 제목이 안 되던데 그래서 5단어까지 허용한다 뭐 이랬다가 최근에는 짧게 달자 이런 말로 바꿔버렸어요. 몇 단어 이상 이런 제한보다는 원래 의도가 이 제목, 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서 짧은 제목화하자. 목적은 정확하게 읽기 위한 장치를 하나 더 주는 거니까 여기서 내용이 도대체 뭐지라는 것들을 파악해가면서 읽어서 그것을 파악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해서 정확히 읽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목을 달 때도 내 마음의 의미를 달지 말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짧게 제목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될 만한 단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고 읽어야 하고 그중에 어떤 것이 제목이 될 것이냐를 옥석을 골라야 된다는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선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단어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가 이 단락 제목의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을 단어들을 사용해서 조합할 때 너무 멀리서 가져오면 안 된다. 주어와 수로 목적어가 있는 이 하나의 문장에서 하나를 떼고 그 다음 주어와 그 다음 목적어 그 다음 수로인 데서 또 떼고 이런 식으로 조합하다 보면 원래 메시지와는 다른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의 문장 안에서 몇 개의 단어를 선택해서 제목을 다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 제목을 조합할 때도 그 순서에 따라 해야지 저 뒤에 있는 단어 앞에 놓고 이 앞에 있던 단어 뒤로 옮기는 이런 것들을 하면 왜곡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이드들을 이제 붙인 것이 이 3번째 읽기의 단락 제목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단락 제목을 하면서 좀 질문이 많으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솔로몬들이 많으셔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3번째 읽기의 단락 제목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단락 제목 달 때 그 한 단락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락의 그 내용, 중심 내용이 잘못 이해될까 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까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구절 정도 되는지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빌레 문서를 하다가 보니까 몇 절이지?
10절에서 아마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게 나오는데, 제가 단락 제목을 잡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형제로, 그게 어디 있나? 제게 아니라서. 16절에 보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락 제목을 잡고 싶은데, 누구를 도대체 형제로 하라는 건지 이 구절에는 없는 거예요. 16절에는. 근데 저기가 10절에 나오거든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오네시모를 하고 기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이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근거가 있어야 좀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나. 네. 이게 이제 우리 방법론은 상황적 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멀리서 가져온다고 쇠고랑차지 않고요. 지옥 가지도 않습니다. 그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이 뭐냐를 파악하는 건데, 예. 우리가 제목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너무 고민하셔서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을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구하노라, 간구의 내용이고,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를 박스 내용 안에 요약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제목 안에 그걸 다 담으려고 길을 쓰니까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목 안에 다 담고 싶어서 멀리서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이드는 뭐냐면 실수를 줄이게 하기 위한, 또는 본문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와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예. 때로는 스토리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한 문장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여기저기서 떼어와야만 그 내용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져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것은 단락 제목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단락 제목 안에 내용 요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봤을 때 단락 제목 내용 밑에 그 내용이 몇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딱 보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0cm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 라든지, 세 칸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락 제목의 목적은 정확하게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이 다음 단계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인데, 그래서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제목을 단다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 가이드에 너무 꽉 묶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성향이 달라요. 저는 좀 이 플렉시블한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멀리서 가져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멀리서 가져오는 것 자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멀리서 가져왔을 때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선택하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채택한 거죠. 드신 건가요? 그래서 단락 제목의 목적은 이 두 개라고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을 파악한 것을 제목으로 다뤘더니 구조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구조 파악. 그래서 이 과정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대놓고 하는 관찰, 본격적인 관찰을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개괄적으로 전체를 보는 것이어서, 반복적으로 읽기를 통해서 정확히 읽는데 그 읽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내용들의 제목을 달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이제 파악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BRI를 먼저 하고 이렇게 읽기를 계속 해야
그 본문의 어떤 메시지가 더 잘 들어오더라. 그래서 BRI를 아예 앞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 BRI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해도 쇠고랑 차지 않죠. 이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이런 거죠. 계속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 안에서 구조가 나오고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 안에서 BRI의 기본적인 이제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진짜 본격적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해석이라는 것이 원독자 또는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인데 그 원독자와 원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의 입장이 BRI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 BRI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해석자의 입장으로 본문을 파악하겠다라고 달려드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해석은 좀 아직 보류하되 그래서 그 관찰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을 뒤로 보류하고 개괄적으로 전체의 내용들을 파악해 나가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어져 나가는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입장에서의 이 읽기들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관찰 해석 적용을 위한 단계로서 이제 BRI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방법론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BRI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이제 해석자의 입장을 좀 더 견지하는 건데 그 해석자의 입장을 최대한 보류하고 본문 자체와 더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이제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읽기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BRI라는 것을 이제 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방법론의 의도라는 것. 이게 뭐가 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방법론의 의도는 해석을 가능하면 뒤로 더 유보하고 이 본문 자체가 내용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읽기를 통해서 찾기 위한 거다. 그래서 BRI도 그래서 좀 더 뒤에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읽기, 두 번째 읽기, 세 번째 읽기 이 과정 자체에서 우리가 컬러 코딩을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제는 병행하는 것이 이제 BRI의 내증을 우리가 찾는 거죠. 물론 처음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BRI의 단계가 돼서 또 BRI를 위해서 읽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저희가 이 방법을 가지고 타겟하는 것은 세 번째 읽기 정도쯤 되면 이제는 BRI의 내증이 뭐 어느 정도 수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코딩을 할 때도 처음에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지정한 것이 이게 BRI의 내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컬러 코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읽기는 단락 제목을 다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정확히 읽기하는 것이고 그 단락 제목을 통해서 내용 파악과 구조 파악을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머리 교수님은 그 영어로 제목을 달 때는 정관사, 부정관사, 조사는 단어의 수제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 단어들 세 개로 친다. 우린 할 수 있다 할 때 이 숫자가 하나의 그 단어로 쳤잖아요. 그래서 저도 꼼수를 쓸 때 6개로 쓰였을 때는 할 수 있다를 수를 붙이고 뭐 이래가면서 간사의 눈을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교수님의 생각에는 그 수는 숫자에 안 세는 거예요. 정관사, 부정관사, 조사 이런 것들은 세 단어, 네 단어 해라라고 할 때 그 단어 수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짧게 제목으로 달아라
것이고요. 나머지의 가이드는 그것들을 위한 효과적인 설명일 뿐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머리 교수님을 나중에 만났을 때 니들은 왜 그거 가지고 싸웠니?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 간사가 불친절하다고 하고요. 세부적 가이드를 줬는데 그대를 안 지켜서 이렇게 한 달 하고 있는데 왜 안 지켰어요? 그러면 간사가 싸납다고 얘기해요. 마이크 좀 주세요. 들으시라고 저희 뒷분들도. 네 번째 단락 제목에서 이것을 네. 나눌 때에 지금 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그 단락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 잡으라는 뜻인지 그런 뜻입니까? 포인트가? 내용 파악을 위해서 내용이 뭔지를 제목으로 다루는 거죠. 내용에 그게- 대한 키워드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키워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더 빨릴 수도 있겠다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MP라는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그 MP의 성경적 관점을 강의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퀴즈 그 숙제를 낸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내용을 다 담은 것 같은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렸냐고 했더니 이 과에서 요 단어를 그 제목 그 내용에 포함 안 시키면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키워드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키워드가 아니어도 그 내용이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단락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들어가면 거의 될 수도 있겠지만 꼭 키워드라고만 좁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의 단계 중에 그 순서 중에 11번째 순서가 뭐냐면 수평과 BRI와 이런 것들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단락 제목을 지금 달 때 내가 그 세 번째 읽기 할 때만큼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거다. 키워드가 이거다 생각해서 달 수는 있는데 나중에 돋보기 들고 수직 차트까지 해갖고 다 해보니까 아차 아니더라 해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단계에서 100점 맞으려고 거기 매달리지 마시고 이 단계를 그냥 충실하게 밟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포커스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면 그 전체적인 핵심이 무엇이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끝까지 가면 발견할 수 있도록 반복시켜주는 이것이 이 방법론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 단계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쭉 이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이 방법론을 실행할 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요 네. 할 수 있다를 영어로 하면 한 단어로 친다 그랬잖아요. 예. 거의.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 단락 제목 할 때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라고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네. 나오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세 단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를 몇 단어 이하로 이렇게 딱 지정한다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짧게 하라고 했더니 아까 여기 있는 간사님처럼 이렇게 몇 단어가 짧은 거냐고 묻는 거죠. 내 마음엔 10단어도 짧거든요. 여기서 내용 성경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제목을 달면 이 정도 단어는 필요한데 짧게 그러니까 기준을 달라 하니까 이제 또 몇 단어 딱 했더니 그거 가지고 또 말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다는 거고요. 그래서 BRI가 필요한데요. 영어 성경으로 차트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론을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만들었던 분과 우리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갭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can 하면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단어로 좁히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매뉴얼에 네 단어로 돼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고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 부딪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영어 다르고요. 중국어 또 달라요. 중국어는 단어 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하나를 써도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의 언어의 특성에 맞게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직역적 번역을 하거나 우리처럼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하나의 딱 두 음절만으로도 못이 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을 의역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쭉 해놓은 성경에서는 6단어로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뉴얼을 지키는 것은 베이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매뉴얼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언어에 최적화돼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입장에서 BRI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확정하고 있는 멀리 가지 마라, 몇 단어에 끝내라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압감을 둘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학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간사들의 경험은 이런 거예요. 풀어줬더니 한두 끝 없이 길어졌다는 거죠. 줄여놨더니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단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만 안 놓치면 7단어 쓴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7단어 썼다고 뭐 그죠? 그냥 쇠고랑 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준을 딱 줬을 때 7단어에 표현하는 걸 4단어로도 이 안에서 표현해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써서 그 단어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 안에 본문을 더 집중해서 읽게 하는 장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사님들이 6단어 써온 사람한테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예, 우리가 짧게 제목 다시는 건 아시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만 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6단어이든 10단어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건데 왜 마이크 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예,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그것을 정확히 지켜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매뉴얼의 그 문자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결국은 BRI를 통한 해석과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의 적용에 포커스를 둔다면 결국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말씀을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그의 언어와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면 6단어도 난 좋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학교에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 매뉴얼은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하자. 그래서 짧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4단어 이하 5단어까지 허용한다. 그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왜 애매하게 얘기하냐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예,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뼈다구가 있는데 이렇게 뼈다구가 쌓여 있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소위 말해서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인 우리의 성경이 단락 제목을 통해서 그거를 맞춰봤더니 개뼈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성경이 마치 쌓여 있는 뼈다구 같은 거예요.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가 써 있고 가끔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해서 약간 빨간색 계열로 표현된 거 말고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이 단락 제목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맞춰지면서 이렇게 확연해지는 거죠. 수평 차트를 딱 보면 수평 차트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는 정체성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내리는 거죠. 이건 개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집중해서 정확하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책은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 책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읽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8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 있다면 저희가 이것을 구조화해서 수평 차트 할 때는 단락부터 의미를 부여하죠. 단락, 장, 소단원, 이 보통 이 세 단계를 가지고 수평 차트를 그려내는데,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했죠. 소단원을 그 차트의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대단원이다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기준으로 하면 6장 미만의 책은 단락과 장과 대단원으로 수평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책이 큰 경우에는 단락이 너무 많아서 A4지 한 장 안에 넣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 소단원, 대단원 이런 형태로 수평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짧은 책은 단락, 장, 소단원, 이 그림 잘못 그려졌네요. 그리고 긴 책은 장, 소단원, 대단원으로 이 구조가 되어져서 수평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고요. 이 수평 차트가 어떠한 그 구조를 형성해서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것을 메시지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는 이 8가지의 구조의 형태를 띠더라라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은 주제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주제적으로 되어 있고, 그 주제가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묶인 경우에는 그것을 논리적이라고 표현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주제적 형태의 논리적 구조를 갖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역사의 틀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연대기지 구조를 기본적으로는 갖는데, 그 연대기 자체를 메시지로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히려 그 연대기 위에 주제적인 핵심을 갖거나 인물적인 핵심을 갖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구조의 8 형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수평 구조를 이제 나누는데, 대부분은 주제적이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정복 전쟁이나,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어디를 어떻게 정복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의 체를 다루는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형태를 다루고,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으며 그 예루살렘부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렀냐라고 하는 복음의 그 전파의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정도는 지리적인 것을 다루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주제적인 것이 거의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조를 짤 때는 그래서 하나의 수평 차트가 하나의 이 8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대적이면서 지리적인 틀을 갖고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 측면에서는 주제적인 측면이 갖는 이런 2가지, 3가지의 형태를 같이 갖게 되고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서간체 구조를 띠고 있으면서 그 핵심적인 구조는 주제적이거나 논리적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조의 8 형태라는 것은 모든 구조가 이 하나씩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 8개가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자가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할 때에 이 8개 중에 어떤 구조를 최우선시했는가라는 입장에서 그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이 수평 차트를 만드는 요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수평 차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거나 더 보조 설명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녁 먹고 나시면서 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아까 그 분위기 좋았는데. 예, 저기 우리 대전
수평 차트 앞부분에 그 단락 제목이 제대로 네.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때 수평 차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전 단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읽기에서 분위기 그냥 뭐 찾아지든 안 찾아지든 첫 번째 읽고 두 네. 번째 칼라 코딩 하라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세 번째 단락 제목 네 단어 이하로 해라. 그래서 열심히 찾고 그리고 BRI하고 수평 차트 딱 하려고 하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헤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뭐 강의 이 방법론 매뉴얼대로 되면 착착착착 다 나오는데 네.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는지 네. 저희 대전 센터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좀- SBS의 귀납작 성경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이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이제 이렇게 3개월, 9개월을 아예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의 싸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SBS에서 웍두티 결정할 때 2시부터 4시까지 풀로 2시간 하는 것들을 서로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중간중간에 청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시간 싸움이니까 그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려니 시간 싸움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려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평 차트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단락 제목이나 제목을 쓰더라도 구분선을 끊어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시간이 아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구분선을 끊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메시지냐라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읽어서 그것을 끊어서 제목을 달아서 간사한테 갔을 때 빠꾸당하지 않고 통과해야 되는 집중력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미 다 잘라져 놓은 곳에다가 무슨 답을 다는 것처럼 하는 것의 효과는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귀납작 성경 연구는 정도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빨리 헤쳐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본문과 실험하고 충분히 본문을 읽어내서 이 단계를 거쳐 나가야 하는 것인데 중간에 어떤 단계를 생략하도록 어떤 장치가 들어가면 시간은 절약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는 반감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우리의 현실이어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평 차트를 본인이 직접 만드는 단계가 생략됐을 때 오는 그러한 약간의 이제 어려움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수평 차트를 만들어 갔을 때 이제 간사가 다시 해오세요.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번쯤 그렇게 당하면 열받죠. 정답이 있습니까? 귀납적인 건데 내 마음에 이렇다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간사와 싸우는데요. 그것 자체가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 막 질문했어요. 제가 당황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을 제가 즐겼잖아요. 저는 이런 걸 좀 즐거워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갈등하면서 이 귀납작 성경 연구원에서 이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좀 나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SBS 학생을 할 때 차트를 토요일 날 내야 되는데 수평 차트가 금요일 오전쯤 나옵니다. 간사님들은 월요일 날 가져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야 빨리 수직 그려가지고 수직 들어가는데 쟤는 수평 차트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수평 차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잘라봐서 제목을 달아보고 저렇게 잘라봐서 제목을 달아보고 그것을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수평 차트가 나오는 그 순간 저는 수직 차트는 금방 끝내요. 왜냐하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단 하나도 놓치도 않고 읽어서 그것이 어떻게 메시지로 구성화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고민을 통해서 제목을 다는 그 순간 그 제목에 관련된 것만 관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수평 차트가 늦었어도 수직 차트를 다 했거든요.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에 진짜 이 제대로 된 수직 차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 수평 차트를 완성해서 그 수평 차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 수평 차트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해치우듯이 빨리 첫 번째 읽기 하고 두 번째 읽기 하고 단락을 해가지고 일단 비슷한 제목 달아가지고 빨리 수직을 들어가면 수직 차트를 하면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관찰해야 되는지. 수평 차트가 뭘 관찰하는지를 확정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면 정체성이 뭔지, 정체성의 유익이 뭔지, 정체성을 주는 방법이 뭔지 하여튼 정체성에 대해서 써놨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써놨을 때 유익을 써놨을지 정체성의 내용을 써놨을지 정체성을 준 이유를 써놨을지 하여튼 정체성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찰하면 되는 건데 수직 차트를 그려놓고 뭘 관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수평 차트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단계가 되게 소중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는 거. 그래서 이 단계를 다 하게 할 수 없다면 한 번은 적용까지를 가도록 도와주자. 이게 제가 생각할 때의 직장인 사역에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이 이제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보완점을 더 가지시는 거에 대한 예. 네. 그러니까 주제를 인명별로 할 거냐 주제별로 할 거냐 그 뭐를 택해서 뭐가를 어떤 구조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단락 제목을 해놨는데 그 주제에 따라서 단락 제목이 또 바뀌는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랬을 때 단락 제목 정해놓고 구조를 그 장 제목을 하는지 장 제목을 하고 다시 단락 제목을 고쳐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순서가 꼭 이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단락 제목하고 그다음에 장 제목하고 그런 식으로 수평이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래요. 단락 제목이 틀려도 되고요. 수직 제목이 틀려도 됩니다. 사실은 틀렸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딱 그 포인트 초점을 정확하게 딱 찌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여기는 이런 숲이라고 생각하고 그 숲이라고 규정하고 그 숲 안에 들어가서 돋보기를 들여대서 쭉 봤더니 그런 숲이 아니더라 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수평을 고쳐도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의 과정을 풀로 그냥 쭉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잘하려는 것 때문에 지금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끝까지 가는 게 잘하는 거고요. 진짜 잘하는 것은 이 똑같은 작업을 2번 해보고 3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책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완벽한 강의였어라고 처음에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를 했는데요. 3번, 4번 강의했더니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얘기, 중요한 얘기를 이게 중요한 토픽 같은 걸 다룬 건 다 사실이었는데 이 책에서 정말 해야 되는 말은 모르고 했다라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면 한 강의 5번 정도 하니까 그동안 나한테 4번 들은 분한테 되게 죄송한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 프로세싱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프로세싱을 했더니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더라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잘하고 싶어서 지금 한 번만에 차트 딱 제목 딱 뽑아내고 수시 차트 딱 끝내고 싶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주 9개월 하시는 분도 첫 학교는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성경을 끊임없이 내 곁에 두고 마치 왕의 조건이죠. 말씀을 등사하여서 옆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이 학교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맛보고 그 가치를 느낀다 라는 여유로운 마음으로부터 이 차트를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늘 그 말씀을 접하지만 완벽한 차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제주 간사님도 다 그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차트 열심히 했고요. 간사님이 거기다 엑설런트라고 써줬어요. 근데 나중에 강의하려고 그 차트를 다시 봤더니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간사의 눈으로 이제 간사가 돼서 내 차트를 봤더니 뭐야 이게. 그래서 학생의 과정은 한번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쳐가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그 차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트가 아니라 다시 그 본문을 그런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느냐를 경험하는 게 이 학교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수평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책 한 권을 일주일 안에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직장 생활과 다 일반 생활을 하면서 하실 때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 생략해 주는 만큼 그 본문에 대한 이해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게 지금으로서의 현실에서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4년, 5년 간사를 했을 때 처음 학생 때 들었던 강의 이해도와 강의 자체를 듣는 귀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이 차트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평 차트라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그러나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방법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그런데 다른 분들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최공 강사님도 한마디만 해주시죠. 눈이 맞으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있다고 막말하면 학교에서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평 차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본인의 경험들. 예.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저는 어떤 거를 느끼나 하면 학생들에게 주는 그 수평 차트의 포맷을 우리가 미리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 간사님들하고 강의하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걸 어떤 거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우리가 강의도 듣고 하면 그 내용들을 알고
또 하면 되는데 어떤 그 차트는 보면 그 기준 차트가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기준 차트가 좀 제가 봐도 좀 잘못 나눠져 있는 것들도 좀 있고 또 강의하시는 간사님과 그 차트가 좀 다를 때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직장인 사역 BSBS와 한 10여 년 넘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관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정말 탁월한 행정력과 그 바쁜데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제시하는지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그 학기에 배워야 될 그 책 전체의 수평 구조를 그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책자로 해가지고 막 미리 쫙 내주시는 것. 이게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한 그 결과죠. 근데 이제 그걸 내줬는데 강사가 구조가 달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분이 이러죠. 3주 전, 4주 전에 강사한테 문자를 보내서 당신 수평을 빨리 보내시오. 그래서 그 수평에 안에 있는 글자를 싹 지우고 그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준비가 철저하셔가지고 학교 시작할 때 수평을 다 픽스하는 학교가 있고요. 좀 천천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픽스하면 책으로 딱 해서 자료집 폼나게 딱 주면 학생들이 우와 내가 이걸 공부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점이 강사와 수평 구조가 안 맞았을 때 이제 문제여서 이제 요즘 많은 학교들이 수평 차트를 강사에게 한 달 전에 요구해서 그 강사의 수평을 이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이런 거 학교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 저희 제주에서 귀찮아서 못하는 이런 내용 이상의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아까 누구 저기 현석 간사님. 네, 저희 대전에서도 계속 강사님에게 한 달 전이나 3주 전에 수평 달라고 해서 강사님 수평을 이제 그 글자를 지우고 드렸는데 작년 17년도에 처음으로 폼을 주지 않고 이제 차트 프로그램 처음부터 철저히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너무 어려워했는데 실제적으로 작은 책들 어느 정도 책까지는 학생들이 막 자기 키워드 틀리고 이렇게 나눈 거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려워하고 간사님들도 기존의 틀을 좀 너무 편해요. 그 틀대로만 해주면 설명할 것도 없고 키워드만 체크하면 너무 제목만 체크하면 너무 편해서 좋은데 학생이 나누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기존의 간사님들은 다 폼을 받아서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간사님들도 자기도 스스로 나눠본 적이 없는데 내가 차트를 체크해야 되는 학생들은 스스로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간사님들도 힘들긴 했는데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B에서도 이게 가능하구나를 경험했기도 하고 그때는 저희가 큰 책은 저희가 복음서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위에 이제 디비전 섹션은 안 나눠주고 이제 세그까지 나눠드리고 섹션과 디비전은 여러분이 나눠보셔라까지 저희가 해서 했는데 그 정도까지도 B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정말 생각 많은 대전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이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건데요. 한번 다른 사역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수평 차트를 내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는 것과 안 한 것의 교육적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 정말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수정해서 하는 것처럼 작은 책들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전 주시고 큰 책은 지금 하던 대로 또 해보시고 근데 이것저것 다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제가 연차가 되게 낮은 간사였을 때 제주는
각자 알아서 수평을 잘라오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수평 차트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수평 구분이 아닌 다른 구분으로 막 이렇게 막 쪼개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일단 안 된다고 하고 내 걸 우길 것인가, 아니면 일단 수평 차트를 줘보세요 하고 제가 그 수평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봐서 제대로 자른 건지를 내가 한참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해보고 그때 된다 안 된다를 해줄 건가, 이 가오가 있는데 내가 모른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순간만. 근데 그 간사에게도 이게 배움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진짜 바울님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나는 그 새 글을 나름대로는 5개였는데 왜 너희는 4개로 가르쳤냐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락과 단락이 연결돼서 여기까지의 하나의 메시지가 정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님에 따라 성향이 다른데요. 어떤 간사님들은 학생들이 수평 차트를 해왔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끊어야 합니다 라고 아예 선을 면전에서 거주는 스타일도 있고요. 분명히 잘못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되게 고집스럽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간사님 틀렸는데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준다고 해서 선수 거줬으면 당신 기분 나빠했을 거 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해보고 나중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았구나. 사실 전에 간사님이 이렇게 조정해줬거든요.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읽어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맞아요. 그거 간사하고 막 논쟁했어요. 그래서 간사가 했죠. 학생에 따라 배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시간 아껴야 되니까 탁탁 거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틀려도 내가 내 거 해볼 테니까 놔두십시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수평 자체를 잘못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가보면 본인이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구나. 때로는 내가 맞았다. 가사가 들리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자체가 이 SBS에서 수평 차트를 만드는 교육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보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단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평 차트에서 모든 단계가 끝나도록 학교가 계속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관찰해서 적용하는 것까지 끝까지 이 분들을 계속 끌고 나아가서 한 책들을 계속 맞춰가는 성취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잘 선택한 탁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은 학교가 정말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그 결정 중에 뭐냐 도냐가 아니라 지금 대전처럼 중간 지점을 만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